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근대로 넘어와서 근대의식의 성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근세라고 표현되는 근대와 중세 사이의 관계에서 중세 사이의 기간에서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학습을 했어요. 첫 번째 르네상스, 그 다음에 종교개혁, 그 다음에 신앙의 개척과 절대 왕정까지. 중세가 100% 신 중심으로 사회가 굴러갔다고 이야기된다면, 그리고 근대가 100% 인간 중심으로 굴러가는 사회라면, 근세는 그 사이에서 신과 인간 사이에서 사람이 어디로 갈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근세를 건너가서 이제 근대로 넘어와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신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시작하게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자, 그걸 가능하게 해준 것은 과학혁명과 사회계약설입니다. 모든 자연의 법칙을 번개가 칠 때 신의 분노다라고 이야기하던 중세에서 벗어나서, 번개라는 것은 구름 내의 양전자와 음전자가 서로 충돌하여 플라즈마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과적 소리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과학혁명이죠.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설명하려고 한 게 이성을 통해서 자연의 법칙을 설명하려고 한 게 과학혁명이라면, 반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 인간 사회에 대해서도 어떤 법칙이나 규칙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사회 내에서의 법칙을 찾으려고 한 게 사회계약설입니다. 자연의 법칙과 사회 법칙.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모든 사물이나 모든 행동이나 모든 어떤 현상에 대하여 이성을 통하여 생각하는 힘이 강화된 우리 이제 시민들은 머리 안쪽이 펑 하고 밝아지고 터진다는 인라이트라는 뜻의 계몽이 시작되면서 계몽 사상으로까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정을 해 나가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근대의식이 성장을 가지게 되고요. 시민은 합리적이고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귀족이나 왕들의 불합리한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인간보다 더 효율적으로 기계를 활용해서 물건을 만들고 이렇게 경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시민혁명은 영국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혁명의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볼 것이고요. 산업혁명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이 둘 간의 충돌에서 발생하게 되는 노동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근대 사상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학혁명부터 가겠습니다. 자, 과학혁명은 먼저 코페르니쿠스라는 신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분 직업이 성직자예요. 이 사람은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도 과학계에서는 어마무시한 변화나 지금까지의 학설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를 할 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이야기를 쓰는데요. 이 사람은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서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지동설은 지구가 움직인다. 다시 말해 지구가 움직이니까 뭐가 고정되어 있겠어요? 예, 태양이 고정되어 있는 태양 중심설을 이야기합니다. 헬레니즘 시대에서도 이미 아리스타르코스가 이거 오타다. 이거 지금 다시 보자. 오타가 발견됐네. 헬레니즘 시대에도 이미 아리스타르코스가 최초의 지동설을 주장을 했었죠. 그 지동설과 조금 형태는 변화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세가 믿고 있던 건 그리스의 천문학자이자 지리학자였던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한 천동설이라는 것이죠. 천동설은 다시 말해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돌고 있다라고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이 천동설이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세는 신 중심이었는데 신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이 내려와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뒤졌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돌아가셨잖아, 그지? 자, 그런 상황에서 전 우주에서 유일하게 우리 아들을 보내줘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해준 그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은 교회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환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고요. 코페르니쿠스는 아무래도 그래도 직업이 성직자였던 만큼 교황에게 크게 반하는 이러한 학설들을 발표하는 것을 미뤄두다가 본인이 죽기 직전에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케플러라는 친구가 단순히 이 전체의 회전이라는 것은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을 이루면서 시행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쳤고요. 그것을 이제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통한 관측을 통해서 입증을 한 사람입니다. 갈릴레이는 망원경 외에도 2015 개종교 과정에 추가된 내용으로 낙하 실험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융합과학이나 통합과학에서 배우듯이 낙하실험은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나 가벼운 물건을 떨어뜨리나 떨어지는 속도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즉 무게에 관계없이 중력의 위치 에너지가 적용을 하는 게 똑같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무거운 것을 떨어뜨릴 때와 가벼운 것을 떨어뜨릴 때의 속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속도의 차이가 아니라 부력의 차이입니다. 부력의 차이, 공기 중에 일어나는 부력.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주장했던 그 지구는 돈다라는 그 말 때문에 종교 재판까지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과학혁명을 완성시킨 사람은 바로 재수없는 새끼 뉴턴이죠. 뉴턴은 프린시피아라는 책을 통해서 과학혁명을 완성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 심심해서 만든 거 많아요.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든지 미적분이라든지 하는 것들. 자, 그리고 1호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학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지금까지 이제 과학을 밀어주는 게 국가가 되었다는 거죠. 영국은 왕립학회를, 프랑스는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과학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렇게 유망한 과학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과학혁명을 통한 결과를 보자면 이제 기계론적 우주관이 성립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중세에서는 신 중심의 세계관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신을 중심으로 해석이 되었고 어떤 자연현상이든 어떤 사회적 현상이든 모든 것이 다 신의 뜻이고 신의 어떤 뭐 그런 의지에 따라서 이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신 중심의 세계관이라면 진리의 탐구와 법칙의 발견, 즉 과학혁명이나 사회계약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계론적 우주관, 다시 말해 이 우주라는 것은 신이 뜻한 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계 안에서의 톱니바퀴가 자기의 역할 따로 돌아가듯이 그로 인하여 이 세상이 굴러가고 완성되고 구성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중심이 아니라 법칙, 이성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영향으로 내려와서 밑에서 사회계약서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사회계약서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자, 사회계약서는요. 신이 왕에게 권력을 내려줬다는 왕권 신수설을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모든 것에서 신을 제외시키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신이 왕에게 권력을 준 게 아니라 반대로 일반 인민들이 지배자에게 권력을 줬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계약을 통해서라는 거죠. 즉 신이 왕에게 네가 백성을 다스려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자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권리인 자연권을 지배자에게 양도하거나 위탁하는 형태로 권력의 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권 신수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수설이라는 말 자체를 부정해야 되겠죠. 왕권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홉스와 로크와 루소라는 세 명의 사상가를 중심으로 사회계약서를 살펴볼 건데요. 이들은 먼저 자연 상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자연 상태라는 것은 국가도, 법도, 사회도, 질서도 없는 태초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태초의 상태에서의 홉스는 만인이 만인에 의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모두가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상태라고 자연 상태를 정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는 사회나 인간의 발전이 일어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권력자가 등장을 해서 이러한 혼란을 종식시키고 사회나 인간을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 인민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권을 군주에게 완전히 양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도라는 것은 완전히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죠. 즉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권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었고 그 사람을 우리는 군주라고 부르며, 군주가 절대적으로 이러한 혼란을 종식시키고 인간 사회를 발전시키는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권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홉스는 절대왕정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양도는 완벽하게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왕이 아무리 잘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못된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주었던 자연권을 다시 되찾아올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권은 홉스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루소는 자연 상태를 굉장한 평화 상태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평화 상태에서는 당연히 경쟁이나 어떤 투쟁이 없어서 사회 발전이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역시 권력을 몰아주고 그 사람이 인간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점까지는 동일합니다. 홉스와. 그런데 로크는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 로크라 그랬냐? 홉스라 그랬냐? 일단 로크는 완전한 양도가 아니라 위탁이라는 개념을 활용합니다.
위탁이라는 건 우리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위탁한다든지 학교에 학생을 위탁한다든지 얼마든지 빌려준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실제로 내가 초보기를 누구에게 위탁했지만 우리 엄마한테 위탁했지만 우리 엄마가 초보기를 학대한다. 그럼 나는 얼마든지 초보기를 다시 가져올 수 있잖아요. 즉 군주가 만약에 잘못했으면 우리가 건네준 자연권을 되찾아와도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저항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미국과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에 정치 체제도 살펴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누군가에게 대신 빌려줘서 그 사람이 대신 하는 정치, 바로 간접민주주의 형태를 띠고 있기 마련입니다. 루소 보겠습니다. 루소는 평화, 역시 자연상태는 평화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반대로 루소는 군주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합니다. 루소는 시민과 시민 사이에서 일반 의지를 통한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봤습니다. 일반 의지라 함은 공동체가 잘 살기 위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선이라는 표현인데 그냥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남의 자연권을 최대한 침범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 자연권을 최대로 하는 것입니다. 즉 서로가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한 서로의 챙겨 먹을 것을 챙겨 먹자.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따라서 시민과 시민 사이의 일반 의지를 통한 계약을 통해서 사회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권리나 정권, 권력을 그대로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정치 형태는 직접 민주주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루소에게서 조금 더 독특하게 봐야 되는 것은 저항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루소는 루소의 본인의 이론 자체에서는 저항권의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누구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을 저항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직접민주주의가 실제적으로 시행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간접민주주의를 시행할 때에는 저항권은 있어야 한다라고 하여 저항권을 긍정하기도 또는 애초에 존재 자체를 생각하지 않기도 했기 때문에 세모라고 체크했다고 했고요. 역시 루소 역시 미국과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표를 살짝 살펴보면요. 홉스는 16세기 사람입니다. 16세기 사람으로서 홉스가 썼던 책은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레비아탄이라는 바다괴물을 이름하여 썼습니다. 그 바다괴물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괴물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절대왕정을 옹호하는 거죠. 절대왕정의 왕을 리바이어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만큼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돼야만 사회는 혼란에서 벗어나서 발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홉스는 절대왕정을 옹호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로크는 영국 혁명이 일어난 뒤의 사람입니다. 로크는 시민정부론이라는 책을 썼고요. 루소는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국 혁명은 로크와 루소 전부에게 영향을 주었겠죠. 자, 그래서 로크는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혁명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반대로 루소는 색깔을 다르게 해줄까요? 루소는 미국 혁명보다는 프랑스 혁명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왜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미국 독립선언에는요. 절대로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로크의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죠. 반대로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문에서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라고 하여 주권재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누군가에 넘겨주는 게 아니라 국민 그 자체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여 루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까지 하면 사회계약론을 마무리할 수 있을 텐데 요 밑에 다시 연표를 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로크는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 둘 다 영향을 줬지만 미국 혁명에 조금 더 영향을 주었고 루소는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 둘 다 영향을 줬지만 프랑스 혁명에 조금 더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로크와 루소 전부 미국 혁명 이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 혁명이나 프랑스 혁명이 로크나 루소에게 영향을 주었다라는 선지는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계몽사상으로 가겠습니다. 계몽사상은 아까 말했듯이 인라이트먼트, 머리 안에서 빛이 켜진다라는 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머리 안에서 빛이 켜진다. 다시 말해 이성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가지게 되고 그 힘을 바탕으로 구습이라든지 옛날 습관이라든지 무식함이라든지 패러독스, 앞뒤가 맞지 않음이라든지 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파해 나가는 과정을 이런 것을 타파해 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노트 쉘프라는 어플인데 아주 미쳐가지고 이렇게 렉이 걸려. 자, 주요 서상가들은 일단 프리드리히의 오랜 친구인 볼테르가 있을 것이고, 볼테르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 황하면 치지 말자. 자, 을바니즈를 강조한 루소, 그리고 가장 잘 나오는 사람은 역시 삼권 분립을 이야기했던 몽테스키웨죠. 이 사람은 미국 헌법 제정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잘 나오는 사람, 디드로와 달랑베르가 정말 잘 나오는데요. 루이 15세의 정부였던 마담 펑파도르의 지원을 받아서 백과전서를 작성합니다. 물론 이들 둘만이 모든 백과전서를 쓴 건 아니고요. 수많은 학자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책인데 아무래도 대표 편집자가 디드로와 달랑베르다 보니까요. 이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무언가를 모르는 게 있을 때는 신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이제는 성경을 대신하여 백과전서라는 진리의 책이 나왔다는 것. 다시 말해 이제 완전히 신 중심에서 탈피하여 인간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계몽사상은 영국혁명에 영향을 주었나 라고 말하기에는 옳지 않습니다. 즉 시대가 다릅니다. 영국혁명 이후에 계몽사상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계몽사상은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에 영향을 주었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학의 발전 문제도 보겠습니다. 의학의 발전은 쇄기를 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살리우스는 지금까지 완전히 기술 취급을 받던 해부학, 외과의학에 대한 새로운 어떤 외과학을 새로운 수준에 올려놓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외과 수술은 아무래도 이발사가 대신해주는 소위 말하는 기술의 범주에 속했는데요. 베살리우스의 활약으로 해부학이 실제 제대로 된 학문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의학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17세기의 하비는 혈액순환 이론을 발표하여 이 계몽사상을 기반으로 굉장히 의학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의대 가서 배우시고요. 베살리우스는 16세기, 하비는 17세기에 각각 해부학과 혈액순환 이론 정도를 발표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페이지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자 안 쓰면서 하니까 17분 만에 모든 강의를 다 끝냈네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